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맞으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 전환에 집중하면서 수소가 그중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독구 불독에서는 우리 지역 경남의 수소산업 현 주소를 살펴보고요. 미래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 박민원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단장, MBC 경남 장현 기자 이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경상남도의 수소 산업입니다. 이 경남의 수소 산업에 대해 살펴볼 텐데 함께하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그리고 박민원 단장 두 분 나와 계신데 어떤 조합일까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직접 장현 기자가 섭외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강석주 통영시장님 이 자리에 어렵게 모신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요. 이 통영하면 뭐 수산, 관광, 해양 이런 것 많이 좀 떠올리실 텐데 그쵸. 사실은 국내 최대 규모의 가스 기지가 통영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좀 민원도 많이 시달렸지만 이 수소 사회 시대는 새로운 기회라는 인식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통영은 또 이에 발맞춰서 이제 그 복합 충전소 건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 사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이게 그린 수소 생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 이게 그린 수소 생산할 최적지가 어디냐라고 따져봤을 때 그 가장 좋은 그 경제성 있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을 얻을 수 있는 곳 이 통영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통영시장 얘기를 꼭 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제작진의 의도가 있었고요. 예. 우리 박민원 단장님은 뭐 제조업 중심 스마트 산단 사실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제조업 중심의 산단이 어떻게 수소 사회로 재편돼야 되냐라고 하는데 뭐 지역에서는 가장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공이 네, 전기공학이시죠. 그런데 이후에는 이제 뭐 기계공학 강의도 대학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저는 화학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수소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셨고 최근에는 인문사회 뭐 지역 균형 발전까지도 이렇게 토론에 대담에 참여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수소 사회로 가는 이게 길목에서 어떤 두 지역의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이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장현 기자가 모시게 된 건데 그렇다면 단장님 먼저 오늘 수소 산업이 주제지 않습니까? 네, 수소하면은 뭐 아련한 추억 속에 뭐 H2 정도 기억하고 위험하게 보면은 뭐 수소 폭탄 그리고 요즘 친환경차 얘기 많이 하니까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수소는 일단 뭐 어떤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수소 이러면 떠오르는 것이 이제 주기율표의 예. 이제 1번이다. 가장 가벼운 원소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때 약 한 75% 정도가 수소로 채워져 있다, 우주에. 이렇게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수소를 얻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활용을 하려면 얻어야 되는데, 이제 활용해서 얻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어릴 때 아마 전기분해 이런 거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물을 이제 전기분해하면, H2O를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 이제 수소가 나오는데, 역으로 수소에다가 산소를 반응을 시키면 예. 연료전지에다가 반응을 시키면 전기가 얻어지고 그게 부산물로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자동차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 수소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얻을 것인가? 뭐 계속 전기분해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석유를 만들 때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얻는 것을 이제 부생수소라 그러고 예. 그리고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강한 수증기로 밀어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개질된 개질수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둘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또 하나는 전기분해해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레이 수소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 때 CH4가 다시 산소와 화합을 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죠. 좋은 에너지를 쓰려고 했는데 안 좋은 물질이 나오는 현상에서 얻은 것을 그레이 수소, 그레이가 이제 회색이라는 뜻이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그레이 수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해서 보존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수소가 블루 수소라 그러고요. 완전히 이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 특히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를 전기분해해서 얻는 것을 이제 그린 수소라 그럽니다. 그러면 다 그린 수소로 하면 되겠는데, 그럼 그린 수소가 그렇게 많이
활용돼 있지 못하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 이제 그린 수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수소하면은 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 색깔별로 단계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린 수소가 이게 궁극의 친환경 수소고 그 밑에 블루 그리고 그레이 수소가 있다는 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전 세계가 수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나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8년 대비해서 40% 줄인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국내외적으로 수소 산업, 수소 경제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NDC 2030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정리해봐야 될 게 2018년 기준으로 예.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탄소 배출을 40% 줄인다는 겁니다.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짓고 있거나 가동되고 있는 화력발전소 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그렇죠. 이걸 네. 거의 없애거나 줄여야 한다는 과제가 하나 성립되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될 텐데 이게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목하는 게 바로 그린 수소인데요. 왜 그린 수소에 주목하냐면 기존의 그레이 수소라든지 부생 수소 같은 경우 특히 그레이 수소만 하더라도 수소 1톤을 얻기 위해서 약 10톤 가량의 탄소를 배출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탄소 배출 뭐 40% 감축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 40%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해야 될 지점이 그린 수소로 가야 된다는 점으로 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단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좀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던데요. 네. 이 그린 수소로 이제 어떻게든 지금 전환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네. 좀 궁극의 친환경 수소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방 정부에서도 역시나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님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통영시도 그 관광수산업과 함께 그동안 이제 지역 경제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던 중소조선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인구도 줄고 있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도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관광산업과 수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변화를 통한 혜성의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판 그린 뉴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통영의 미래 산업이 바로 수소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수소 교통 복합기지 구축과 또 수소 충전소 설치 등 수소 에너지 산업 메카를 조성해서 통영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정착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예. 박민원 단장도 이제 경남 창원 스마트 산단 사업 단장으로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창원 사업도 그렇고요. 이 창원이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포한 지 또 3년이 최근에 되기도 했습니다. 창원만이 가지고 있는 뭐 수소산업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장님? 완벽한 어떤 수소 공급의 서플라이 체인을 갖춘 도시가 아마 전국에 창원이 가장 뛰어나다고 저는 뭐 봅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1월에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언했는데 일단 수소 자동차 그러니까 승용차라든지 버스 같은 모빌리티 산업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가 마음껏 쉽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프라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자체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라인을 구축하는 또 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특히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승용차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한 10,000몇 대가 있는데 그중에 1,000대가 창원시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버스만 하더라도 이제 28대, 28대가 있고 또한 수소를 이용한 청소 차량에 대한 실증 단지도 지금 현재 창원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만 하더라도 보면 좀 놀라운 점이 충전소 같은 경우 지금 벌써 창원시에는 5개가 설치되어 있고 4개가 지금 현재는 지금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충전의 형태를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2기 정도가 더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소 생산 및 공급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일 1톤 수소 생산의 도시를 천명했는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2023년쯤 되면요. 앞으로 한 2년이 지나게 되면 하루에 약 한 14.5톤 정도의 가스 수소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액화수소 그러니까
이동이 아주 용이하고 밀도가 아주 높은 액화시킨 수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톤 정도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생산과 공급, 사용하는 사용자측 그리고 그것을 공급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가스 충전소 같은 곳이 쉽게 이렇게 언제든지 가볼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창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 시내버스가 전국 최초로 개통이 됐던 곳이 또 창원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현 기자가 이제 창원시의 수소 산업에 대해서 또 취재를 하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박민환 단장께서도 좀 전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창원이 이제 특별시 수도에답게 이제 지금 이제 전 주기를 다 이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인데 다른 지자체에서 들으면 약간 좀 살짝 좀 섭섭하다는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이 듣거든요. 네. 그 정도로 창원이 좀 부러운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게 수소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들마다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이 창원이 선점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 그다음에 기업들이 좀 많이 좀 집중된 이게 좀 선점 효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수소에 아까 전주기 말씀하셨는데 생산에서 보관, 운반, 그다음에 충전 그리고 이제 활용까지 이 전주기들이 이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수소산업 특별시 선포하고 나서 한 2년, 3년 동안 창원시가 어떤 역할들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점들을 또 주목할지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수소산업특별시라 하면은 수소에 특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소산업에 대한 2, 3위에 대해서는 너무 많기 때문에 1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은 수소차가 700대로 현재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창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7곳의 수소 충전소가 있습니다. 1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1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원은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까지 전 주기를 실증하는 수소 실증 단지가 세계 최초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수소 생태계, 즉 수소 전주기라고 하는데요.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송하고 활용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창원에서 지금 현재 국내 최초로 수소를 생산하는 수소 생산 설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액화수소도 국내 최초로 하고 있고 세계 9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관련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유통을 지금 현재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활용 쪽은 수소 충전소, 수소 자동차, 수소 굴삭기, 수소 트램, 수소 드론, 가정용 발전, 그다음에 산업용 발전 등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산업들을 창원시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선순환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소 모빌리티 중에서도 여러 모빌리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우리 동남분원이 우리 창원시에 곧 건설이 됩니다. 이것이 건설이 되면은 여러 그 수소를 이용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빌리티 전체를 실험하고 연구하고 실증하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된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현대차가 그것과 관련된 연구센터를 창원에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도 여기로 올 것이고 또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보장이 되어서 창원에서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많이 열릴 거고요. 그 과정에 저희 창원시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산업에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 넓게 보겠습니다. 경남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네.
그 경남의 다른 지자체들이 보면 창원시가 좀 부러울 텐데요. 이 경상남도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창원에 지금 그 밀집되어 있는 수소 관련 업체들과 기관들을 경상남도 전체가 좀 혜택을 누리도록 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56개 수소 관련 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관련 업체까지 다 따지면 한 134개 정도 되는데요. 업체명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기서 몇 가지 분야별로 좀 보면요. 우선 수소 관련 설비, 부품 설비 분야가 15개 업체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소재 부품 6개 업체, 그리고 연료 전지 발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4개 업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송 저장하는 업체가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업체,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2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그리고 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자동차연구원까지 관련 기관들 한 10개 정도 있는데 지금 물론 창원에 몰려 있죠. 이걸 어떻게 각 그 나머지 시군으로 이렇게 분산 배치하느냐. 첫 번째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통영의 수소교통 복합기지, 창원과 통영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이 있고 또 수소산 클러스터가 통영은 물론이고 이제 거제, 진주, 김해, 그리고 양산, 그리고 함안, 거창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확대될 여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가 현대로템의 수소트램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개발하고 지금 양산을 하게 될 텐데 이 부분도 지역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죠. 가장 중요하게는 수소 충전소를 많이 보급해야 되고 확산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제 코하이젠이라는 이제 업체가 경남에 내려와서 지금 수소 충전소를 널리 보급하는 쪽으로 이제 설비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경남 전체가 아마 수소 사회의 어떤 이제 클러스터로 묶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히 수소라는 게 우리 삶에 확 와닿는 느낌은 아직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수소교통 복합기지 뭐 통영시, 창원시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 기지 자체가 이제 통영형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이제 추진하는 배경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뭐 이유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풀어서 시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민선 7기 통영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 또 국가 정책에 발맞춰서 안전국가산업단지의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을 통한 통영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국가산업단지에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와 HSG 성동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등 수소산업의 기반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수소 생산 및 이용 분야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LNG 기반 그 수소교통복합기지는 LNG, 수소, 또 전기자동차의 복합 충전이 가능해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지연 및 물류 거점명을 융합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으로 수소버스 운행은 물론이고 통영 및 인근 지역의 수소 수요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을 통한 친환경 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서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래 산업으로 통영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제가 그 통영의 그 지금 이제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지으려고 하는 현장을 다녀봤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게 다른 곳의 수소 충전소라든지 기지는 전부 다 이렇게 내륙에 있으면서 이제 육상의 어떤 교통 수요를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바로 바다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제가 주목해봤던 게 육상은 물론이고 해상 선박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부산 신항이라는 국내 최대 항만까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 충전이 가능한 이제 상황이 열리는데 그뿐만 아니라 통영이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을 이 기지로 잡은 게 지리적 이점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점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와 연계하여 온사이트 방식의 저렴한 수소 생산과 또 남해안권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타 지역으로 또 수소 공급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소 생산 거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수소교통 복합기지가 완공되면 또 바다와 연접한 부지에 수소 벙커링 실전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소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수소 선박 등 다양한 수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시다시피 통영은 천혜의 자연 환경 그리고 해양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서 태양광, 해상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한 그린 수소 생산이 가능해서 수소 에너지의 해상 운송을 통해서 수소 교통 복합기지의 확장성에도 아주 유리한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통영의 수소교통복합기지는 뭐 어떤 설비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까? 우리 시는 안전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LNG를 바탕으로 또 자체적인 수소 생산과 더불어서
충전까지 겸비한 그런 설비를 구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우리 시가 추진하는 수소교통복합기지는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와 연계하여 수소를 자체 생산하는 온사이트 방식으로 옵사이트 방식보다 경제적이고 생산 효율이 높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통영의 수소교통복합기지는 수소 생산시설, 또 수소 LNG 저장시설, 또 충전시설, 또 연료전지 발전시설, 또 정비시설 및 수소에너지 체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출 예정이고, 또 통영 수소교통복합기지가 구축되면 기존 경유 시내버스가 수소버스로 연차적으로 전면 교체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져서 삶의 질이 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해안그 수소 생산 거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근 지역 수소 공급과 또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수소 관련 기업 유치까지 이어져서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친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과제가 예전엔 계속 미래 이야기로 들렸습니다만 이미 현실에 저희는 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뭐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한다거나 또 탄소 배출 제로를 골자로 하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단장님. 네, 수소 경제 로드맵을 산업부에서 발표를 했죠. 예. 사실은 이제 마지막 그 엔드 타겟이라 그래서 최종 목표를 2040년을 두고 이렇게 목표를 했는데요. 중간중간 목표점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사실은 큰 축은 수소 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는 거, 그리고 수소 연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수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의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잘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40년까지 연료전지의 보급은 15기가와트. 기가와트 잘 감이 안 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총 발전소의 총량을 약 한 120기가와트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1기가와트에 대한 감각은 원자력 발전소 이렇게 돔 모양으로 생긴 하나의 도움의 원자로가 약 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물론 한국형 경수로 같이 굉장히 좋은 설비는 1.4기가와트 정도 됩니다만은 이런 것을 한 15개 정도를 설치할 정도의 규모로 2040년까지 연료전지를 보급을 한다. 그리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한 600만 대 정도 이상 보급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40년 좀 멀어 보이니까 중간 단계로 내년 2022년까지의 목표를 지금 현재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 한 6만 대 정도 내수 시장을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내년까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한 15,000대 정도니까 좀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신기술을 산업화하고 이 산업화된 것이 우리 실생활에 다시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묻어 들어오려면 반드시 경제성이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2040년까지 약 한 킬로그램당 약 한 3,000원 정도를 목표를 두고 지금 이제 그린 수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 정도냐? 지금 약 한 8,500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kg이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1kg이면 자동차로 약 한 100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kg는 100km니까 지금 현재 연료들과 비교해 보면 약간 경유와 비슷한 가격이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유보다도 최소한 약 한 40% 정도 저렴해 제하면 2040년에 많은 사람들이 수소를 자유롭게 지금 쓸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목표가 킬로그램당 수소 가격을 약 한 6,000원 정도 안팎으로 지금 이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능하면 좀 더 지금 속도를 내어서 가격을 지금 다운시키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삶의 완벽한 이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 친환경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수소가 조금 더 녹아들어야 할 텐데 말씀만 듣고 보니까 이제 과연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속도나 경제성에 있어서 우리와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지거든요. 특별한 한 분을 또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박민현 단장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나라 수소 산업은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지금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치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그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거든요.
수소 가격이 지금 이제 8,000원, 8,800원까지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3,000원까지 떨어뜨려야 많은 사람들이 수소차를 사겠죠.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탄소 배출 없는 수소를 어떻게 저렴하게 구입할까? 이 고민에 사실 지금 호주가 이미 지금 답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일들입니다. 지난해였습니다만은 그 주한 호주 대사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 그때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김 대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은 한우 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거든요. Australia is an energy superpower. We have vast reserves of fossil fuels from coal and gas, but we have endless supply of renewable resources, so wind and energy supplies. It's in that context that our national hydrogen strategy says that Australia aims to be one of the world's largest exporters of hydrogen in the future. The Japanese interest in Australia regarding hydrogen has been there for almost 10 years. They've been investing in Australia for a very long time. They have invested in a pilot project in Victoria looking at producing hydrogen from brown coal, and then looking at how they build a supply chain. The pilot project is still at an exploratory stage, but the first shipment of hydrogen from the pilot project is due to occur sometime next year. It will be creating the supply chain of the future for hydrogen. So we will need to start developing the technologies and the capabilities for Australia to produce the hydrogen, but we'll also need the capabilities that Korea provides in transportation, then also the technologies for the use of hydrogen. It's a wonderful complementary aspect of the supply chain that will develop, but this is where Korea and Australia, Gyeongsangnam-do and Australia, but also Changwon and Australia will be able to cooperate in the future. 네, 이 수소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영상을 보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수소가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요즘 친환경차 때문에 수소차 정도밖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소가 그런데 이제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좀 어떤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장현 기자. 제가 요즘 수소 취재를 하고 다니니까 제일 저한테 많이 묻는 말이 수소차 사도 되냐 안 되냐 얘기를 좀 많이 저도 묻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소차 그리고 수소버스 이건 뭐 창원 분들이면 지금 거리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아까 박민호 단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연료가 킬로그램당 한 8,000원 선인데 그 차량을 구입할 때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것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연료비가 사실 경유의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져야 한 킬로그램 3,000원 정도 떨어져야 이건 정말 이익이구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밖에도 이제 그 눈에는 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수소 잠수함도 사실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 드론도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금 지키고 있죠.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만든 수소 트럭이 지금 스위스에서 아주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밖에도 지금 뭐 창원에서 또 만들고 있는 수소 트램,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트레일러 드론이라고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좀 신박한데요. 무인으로 운전하죠. 그다음에 상하역 이런 굉장히 작업이 쉽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 4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좁은 반경에서도 굉장히 이제 회전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 선박까지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수소가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 중에 장현 기자 취재를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좀 돋보이던가요? 저는 아까 영상에 봤지만 트레일러 드론 사실 좀 눈여겨봤는데 드론이요, 네. 네, 근데 앞으로 좀 제가 볼 때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아닌가 봐요. 수소 발전소. 예를 들어서 이제 통영에 어떤 이제 섬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섬에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긴 바다를 건너는 송전탑을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소형 발전소 그러니까 뭐 디젤이라든지 이런 걸 가동해 가지고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뭐 비상 배터리처럼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컨테이너 하나 정도 크기의 이 수소 이제 뭐 생산 시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 섬 자체는 외부에서 전기 공급을 받지 않더라도 에너지 자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위스에 있는 탄소 중립 마을에서 현대 수소차를 택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요. 이 마을 구역 안에는 그 내연기관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은 전기차를 가지고 간다든지
유일하게 이제 허락이 되는 게 이제 수소 트럭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데 탄소 배출을 안 하니까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는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수소 발전소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지금 사실 좀 개발되고 있고 이게 이제 곳곳에 놓여진다면은 국내에서 이제 흔히 보이는 뭐 거대한 송전탑이라든지 전기선 이런 거 없이 네. 에너지를 자립해서 이렇게 뭐 쓸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텐데 이게 좀 확대된다면은 그 지역은 에너지를 또 남는 에너지를 팔아서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또 이익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주목했던 게 이제 수소 발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 제로, 이 탄소 중립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 사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소가 앞으로도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또 안착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마주할 미래는 단장님 뭐 많이 바뀔까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하늘에는 비행기만 존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행기들이 제트유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큰 배들이 오면 그 환경 규제에 어마어마하게 뭐 물을 다른 나라의 물을 싣고 왔냐 안 싣고 왔냐까지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환경 문제에 민감한데요. 롤스로이스라든지 보잉사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띄우는 지금 연구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에 좀 굉장히 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수소 연료전지냐 그러면 사실은 장거리를 이동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디젤 엔진이라든지 뭐 항공유 같은 이런 기름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싣고 가서는 그 자체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소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사실은 이게 20년 전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하이드로젠 이니시에이티브 이래서 이제 수소로 사회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소를 넣었을 때 에너지 출력이 나올 때는 그렇게 강한 연료전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약 한 3배나 강한 연료전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다가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장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킬로그램당 가격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보조금 문제나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정부가 좀 담당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기술 개발은 적극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이원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경남에서도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런 수소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또 우리 카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제트 엔진이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대용량 항공기 관련 산업들도 카이에서도 좀 개발을 하고 대신에 이제 정부로서는 그린 에너지에 특히나 그린 수소에 관련된 보조금 제도나 이런 것을 촘촘하게 좀 디자인을 좀 해놓으면 앞으로 2040년이라는 저희의 수소 경제 로드맵을 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민원 단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좀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요. 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수소차 개발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짱을 끼고 현대차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로 가야 되는데 왜 중간에 수소차냐 이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질문들을 이 국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부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아까 박민원 단장 얘기가 그건데요. 국내는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선박이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계라든지 이 관련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수소 산업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팔짱을 끼고 수소차를 쳐다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선점했을 경우에는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데 이 국면을 우리나라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중물을 잘 이렇게 이끌어내느냐 이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수소 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물론 이제 경제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네.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또 경상남도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수소가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만 놓고 본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수소하면은 부정적 인식도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9년 강릉의 폭발 사고 네.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때 사고는 어떻게 났던 겁니까? 2019년 5월 23일인가 광릉 과학산업단지 이게 수소 탱크 폭발했는데요. 6명의 사상자가 그때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소는 굉장히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수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그 사고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됐었는데요. 이 문제는 당시 사고에 대한 그 소식은 많이 알려졌는데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국과수에서 사고 원인을 조사했는데요. 이 산소가 수소 탱크 안에 일부 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수소는 액체 상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에서 보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초고순도 수소여야 됩니다. 약간의 불순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되지 않는데 이게 산소가 굉장히 좀 많은 비율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상용화되고 있는 이 수소 탱크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고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강릉 수소 탱크의 그 압력을 버티는 게 한 10바 정도라고 들었는데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거는 거의 600바 정도로 이게 그 설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탱크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고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걱정하는 시선은 많을 것 같거든요. 단장님 좀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강릉 수소 폭발 사고를 듣고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디젤 자동차가 달리다가 뭐 고속도로에서 폭발 사고가 나면 그렇다고 해서 뭐 디젤 자동차를 안 탈 수는 없잖아요. 뭐 사고라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부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겹치면 발생하는 사고니까요. 그런 이제 저희가 막아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2006년도에 제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약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12억이나 교육부에서 투자를 해서 제가 만들어서 했는데 너무 빨랐죠. 지금으로 보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빠른 시기에 그린 에너지를 만드는 그린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학내뿐만 아니고 곳곳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수소폭탄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 사업을 중간에 이제 교육부에다 사업비를 반납하고 철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터넷 치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그 당시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수소를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는 지역민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소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하게 알리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큰 아마 교훈인 것 같습니다. 네. 15년 전에 그린 수소가 있었군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소하면은 안전에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도 당연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통영시 입장에서도 수소 교통 복합 기지를 구축할 때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대책도 좀 많이 마련을 하셨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그 한국 그 산업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소는 휘발유 또 LPG, LNG보다도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가장 낮은 안전한 연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중요시설인 국회 여사당 내 국회의원회관에서 70m 떨어진 곳에 수소 충전소가 있고 정부 세종청사 내에도 수소 충전소가 있을 만큼 안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 충전소는 방호백의 경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벽면 두께가 법정 기준인 12cm보다 더 강화된 20cm로 시공하고 있고 안전장치로는 수소 누출 감지 센서 10기, 또 수소 불꽃 감지기 3기, 또 비상정지 버튼 4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제어가 가능합니다. 향후 운영 과정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정기검사와 또 정밀 안전검사 등을 통해서 충전 설비에 대한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수소 아직까지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수소를 공급받고 또 그 전에 깨끗하고 또 경제성이 있는 저렴한 수소를 또 생산하고 공급하는 이런 유통 과정 자체도 정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 정부가 앞서 언급했던 한국가스공사를 유통 전담 기관으로 지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소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언급했듯이 이 수소라는 걸 에너지로 만들어서 예.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누구나 평등하게 그리고 싸게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명제를 일단 우선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네 가지 명제를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 보니까 이 공익적인 성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에 좀 맡기는 건 좀 그렇다 해서 이 찾은 곳이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가스공사가 뭐 국내 최대 이제 가스 관련해서 이 공급망 그리고 수입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충전망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 조직이죠.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가스공사 임원을 좀 만났는데 그동안 창립 이래 줄곧 이 LNG만 취급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수소 에너지로 이제 전환하게 됐는데 이 공사 창립 이래 최대 지금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하고 조직도 만들고 이렇게 준비 단계에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전담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경남의 수소 산업 전반적으로 수소 이야기를 저희가 해보고 있는데 수소에 집중하는 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중 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또 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소가 앞서 박민원 단장이 색깔별로 수소를 언급해줬습니다만 거의 그레이 수소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린 수소가 지배적이라면 이런 질문도 드리지 않았겠죠.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수소의 90% 이상이 그레이 수소입니다. 예. 근데 그레이 수소가 CO2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그레이 수소의 역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수소로 가기 위한 길목에서 그레이 수소가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뭐 설비라든지 유통 그리고 관련 이용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교도보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수소가 에너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에너지인데 물리적인 에너지 값은 일 곱하기 시간입니다. 힘 곱하기 시간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 단위에서의 에너지는 돈입니다. 돈.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 수소가 경제성을 담보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가 큰 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린 수소에 대한 신기술 개발, 뭐 특히나 연료전지의 기술적 한계를 거의 극복할 만큼 20년 전보다 약 한 3배 이상의 출력을 나타내는 그런 연료전지가 나와서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변의 환경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그레이 수소를 활용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경제성이 지금 어느 정도 그레이 수소는 디젤과 맞먹을 정도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는데요. 너무 그레이 수소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그린 수소의 시대가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레이 수소를 지속적으로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영원히 우리가 원하는 완벽하게 클린한 수소 사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그레이 수소를 활용하는 인프라라든지 교도보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그린 수소 사회를 가기 위한 경제성 담보라든지 여러 제도 정비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그린 수소 사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그리고 공급 이런 생태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레이 수소는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머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린 수소 시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좀 어떤 노력들이 뒤따라야 될까요? 그린 수소라고 하면 아직은 꿈의 그린 수소 뭐 이렇게 지금밖에 볼 수 없는데요. 네. 하지만 반드시 실행해야 될 게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좀 제가 전망하기로는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뭐 산업 기반 생산 시설이 없어서 좀 낙후됐다라고 하는 지역들 중에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1차원적인 어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것들이 풍부한 곳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전망하는데요. 이 통영처럼 육지, 바다 전부 다 이렇게 일조량 태양광이 이제 그 풍력이 이제 풍부한 지역들이 사실 그런 예가 되겠죠. 통영 같은 경우는 육지 면적이 240km 제곱미터인데
바다 면적이 제가 알기로 한 1,800km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풍력, 이게 풍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속적인 바람이 굉장히 좀 경제성 있는 바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에너지 자립 도시 그리고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그린 수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곳에는 정말 그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이 수소 사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본다면은 새로운 미래가 분명히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수소 생산이 이제 그레이가 아닌 그린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큰 명제는 뭐 당연히 서로 동의가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동의가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1970년대에 영국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북해유전이 뚫리면서 영국과 노르웨이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입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북해유전 그 지역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을 이제 윈드 퀄리티라 그러거든요. 풍질이라 그러거든요. 아주 일정하고 고급 방향도 좋은 그런 바람이 북해유전 쪽으로 계속 불었습니다. 그런데 북해유전을 뚫을 때 사용됐던 많은 기술들을 거기에 풍력 발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전기를 영국이나 뭐 이런 데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동해라든지 그리고 욕지 먼 앞바다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윈드 퀄리티, 풍질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과감하게 좀 접목을 해서 그린 에너지인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저희를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면 하동, 진주, 남해, 고성, 통영 이쪽이 그렇죠, 일조량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겨울에도 하동에 가면 날씨가 따뜻한 이유가 다 그런 이유인데 그런 일조량이 좋은 우리 경남의 지역을 활용해서 사실은 태양광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예전에 제가 단장님께 하나 질문드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요. 그 일본 후쿠오카죠. 네. 고도였나요? 고도입니다. 고도. 네. 예, 그 사례가 아마 남해안에 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고도가 일본 말로 이제 고가 오라는 뜻이거든요. 섬이 5개 모이는 지역인데 일본 정부에서 거기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땅에 이렇게 파이프를 받지 않고 무어링이라 그래서 이렇게 큰 유전에서 이제 개발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걸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해보자 했는데 많은 어민들이 고도에 있는 어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쪽 지역에서 고기가 더 많이 물고기가 더 많이 이제 이렇게 수확이 돼서 지금은 이제 5도 시민이 좀 더 많은 설비를 해서 뭐 동영상도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한국에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이전에 방문을 해서 직접 설명을 하고 사례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태양광도 양질의 태양광도 없고 수산업까지 된다면 이제 통영시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기회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수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지만은 오늘 그 단장님을 통해서 수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영이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수소의 메카가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는 확실히 제가 잘 참고해서 우리 통영이 수소 산업 생태계에 제대로 갖춘 그린 수소 메카의 대표적인 지자체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린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고 청정도시 통영의 미래 비전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수소 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의 대전환 속에 좀 저희가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앞으로 좀 많이 마련이 돼야겠고요. 궁금해하는 시청자분들에게도 이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어야 될 텐데 마침 장현 기자가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MBC 경남이 이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이 수소문입니다. 수소와 관련된 얘기를 수소문. 예. 네, 다큐멘터리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게 이제 예고 영상인데요. 이 다음 주 이 불독 방송하는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주 불독은 결방인가요? 그렇게 불독 시간에 방송하죠. 11월 25일 밤 11시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장영 기자가 준비한 수소문 다큐멘터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수소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경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의제가 됐기 때문에 이 가운데 우리 지역 경상남도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지면서 오늘 샤토크 불독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